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자기업원이 97년도에 처음 설립된 지 벌써 25년인데 95년도에 한국경제연구원 안에 센터라고 하는 실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이 자기업 센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을 이끌고 계셨던 우리 손병두 오늘 이사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게 시장경제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시고 센터를 한국경제연구원 안에 실로 만드셨죠. 그때 실장을 공병호 박사가 맡아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병호 박사가 그 당시 상당히 열심히 시장경제 전파에 아주 그 전도사의 역할을 맡았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오늘 와주신 손병두 이사장께서 지지를 해주신 바람에 이 자기업센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힘을 받아서 97년도에 독립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설립 당시에는 최종현 SK 회장님이 정경련 회장으로 계셨었고 그때 이제 설립 자금을 허락을 하셔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기업 센터가 또 자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꿀 때도 있었고요. 물론 그게 발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상당한 압력이 오는 바람에 사실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업원은 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특히 자유주의 시리즈 하면 자기업원 아니겠습니까? 벌써 70권이 넘는 자유주의 시리즈가 완성이 됐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의 상당 부분도 그 자유주의 시리즈의 저자이시거나 또는 번역자이시고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오셨고요. 또 최근 우리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또 활발하게 글도 써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이라는 게 상당히 특수한 날짜죠. 그래서 오늘 아주 자기업원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 25년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통해서 자기업원이 이번에 로고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보시면은 순서식에 자기업원 이름도 조금 컬러도 넣고 해서 좀 바꿨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25년은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기업원의 역할은 과거에도 싱크탱크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싱크탱크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섹션에서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이끌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일부 토론 시간을 먼저 갖고요. 2부에서는 지난 25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 수상 그리고 고생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업원이 그러면 정체성이 뭘까라고 해보면 사실은 이념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홍보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홍보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에 맞는 적합한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업원이 시장경제를 알리고 전파하는 자유주의 이념 싱크탱크에서 또 정책 싱크탱크 그리고 현실에서 해법을 찾는 그러한 싱크탱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렇게 같이 해주실 때 앞으로 자기업원 또 25년이 또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에 대한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좀 해당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개념하고 싱크탱크, 그 다음에 이제 싱크탱크와 지식인의 역할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뭐 이제 그 써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라서요.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반도 선진화재단도 일종의 이제 싱크탱크고 뭐 한 19개 정도의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연구회가 따로 있어서 각 분야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서로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최 원장님 하시는 자유기업원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행사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싱크탱크들 간에 좀 같이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박명호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각 싱크탱크들 간에 좀 네트워킹도 하고 같이 좀 논의도 하는 그런 장을 계속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경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크게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이념의 시계다라는 게 이미 80년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저는 실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공식 용어냐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용어 이전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1, 2, 3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기계를 움직이는 형태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계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계가 인간한테 리스판스를 주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의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처할 사회라고 보고요. 두 번째, 약간 이념적일 수도 있는데 보수주의라는 게 저는 약간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제 여기 자유주의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아니면 시장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칼레츠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보면 자본주의 1.0, 2.0, 3.0, 4.0으로 나누거든요. 여기 2.0 시대가 대공황 이후에서 70년대 말까지를 2.0이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권도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던 시대인데, 결국 이 자유시장 경제 메커니즘 안에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도 보면은 모든 정책들이 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패러다임 안에 어떻게 녹여 들어갈 것이냐.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예산의 35%가 이미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정책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프레임에서 정부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대등하게 넣어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입니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 이런 부분이 대립적이라 생각하고 서로 어느 한 책만 택하고 갈등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탈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경제 환경이 같이 가야 된다. 윈윈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지금 새로운 세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고,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의 역할입니다. 이미 70년대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이윤극대화라는 그 최고의 목표, 그것이 2020년대를 오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도 그렇고 전부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CEO들의 모임이, 거기서도 이제는 이윤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스테이크 홀더의 그걸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 소비자라든가 노동자, 주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 이런 거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국의 시대 정신은 뭐냐라는데, 한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당 소득은 선진국 수준으로 와 있다는 거죠. 한 30위권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와 있는데, 요즘 계속 행복감 얘기 나오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은 한 62 정도, 2020년에 62위였고요. 2021년에 58인가 됐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장이라는 1인당 소득하고 그걸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밑에 보시면 그거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 부분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법치주의를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의 역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우리나라처럼 요즘 대통령 당선이 되면 공정과 상식, 이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다는 게 비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선진국 수준인데
그래서 법치주의 지표를 보니까 제가 쭉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아요. 룰 오브 로 해가지고 법치주의라는 개념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 왜 일반 국민들은 지금도 공정과 상식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건 결국은 일반 국민이 법치가 문제가 아니라 상류층들, 기득권층들의 이제 법치주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법치주의 그 목록 중에 제일 낮은 게 코스트 오브 스타팅 어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 창업했을 때 기업 시작하는 게 61위로 제일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보면은 그 제일 이제 안 좋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단순한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해보면 그 랭크, 그 순위상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국이요. 그래서 잘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은 한 60위 정도 한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국민들한테 좀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싱크탱크 문제입니다. 싱크탱크 문제는 저도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2017년인가 저희들이 한번 쓴 적도 있고,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한국의 싱크탱크,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냐는 건데요. 저는 제일 먼저 보면 이 탈이념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시켜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글로벌 고 투 더 싱크탱크 인덱스 리포트를 보면은 제가 쭉 인터넷을 한번 어제 그저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5위 정도로 싱크탱크 숫자가요. 5위 나오는데 100위 안에 든 거 보니까는 KDI가 5위고 KF가 30위고 아이펜스라고 외교안보 연구소가 59위고 자유기업원이 93위로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국 제가 쭉 봤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핵심을 드리냐면은 KDI, KF, 아이펜스 전부 다 국책연구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싱크탱크의 문제점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고 민간연구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런가를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017년에도 싱크탱크를 보면서 했던 게 과거의 개발도상국 쪽에서 보면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국책연구소가 생겨서 필요했었고 거기에 싱크탱크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국책연구소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모든 자문보고서와 정부 프로젝트가 전부 국책연구소로 갑니다. 민간 싱크탱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이 받아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들으면 국책연구소의 수명은 다 됐다.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에 경제 관련된 연구소가 6개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의 30, 10% 정도만 민간으로 가서 민간 싱크탱크들하고의 컨설팅을 한다 그런다면은 상당한 수준의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국책연구소들은 정부의 개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념적이라는 거죠. 그게 정치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책연구소를 줄이고 민간연구소를 좀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소 같은 경우도 옛날에 경제성장 전망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또 정치적인 바람을 타가지고 그 회사 내 컨설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연구소 쪽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책 부분을 빨리 줄여줘야 된다라는 게 그 부분이고, 간단히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싱크탱크에서 지식인의 역할인데, 여기에 뭐 자유기업원에서 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저도 같은 경제학과 교수고 경제학을 하지만은 지식인들이 뭐 지성인까지는 저는 예상하지 않지만은 사기를 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전통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저도 뭐 경제 성장론을 하지만은 그게 ILO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OECD 기준으로 하면 한 23%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합치면서 이제 노동자라는 말을 빼가지고 소득주도라 그러는데, 경제성장 없이 소득을 어떻게 늘립니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이 소득이고 경제성장인데, 그거를 늘린다는 건 이미 경제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린다는 게 경제성장과 같은 의미인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지식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그걸 원하고 싶으면은 노동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명확히 써가지고 이제 지식인들이 그런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식의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리면, 이 민간 싱크탱크 자유기업원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잘하고 있고, 우리도 한반도 선진화대학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싱크탱크, 민간 싱크탱크를 발달시켜야 되고, 거기에는 국책 연구소들이 많이 줄어야 되고, 정부도 정치적으로 좀 간섭을 안 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그 시스템이고 민간연구소가 발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자유기업원을 바라볼 때 가장 그 가슴이 뭉클한 것은 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이 정부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냐. 저희는 우리 지식인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 책을 보면, 밀이 아니고 존 록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개 생명, 자유, 재산의 세 가지 자양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프로퍼티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거기에 생명, 자유, 자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그 자유주의 아니면 현대 사상은 프로퍼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 프로퍼티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프로퍼티라는 것은 개인한테 가장 프로퍼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개인이 태어난 게 17세기에 태어났는데 그 개인을 설명할 때 이 프로퍼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프로퍼티라는 말 속에 리버티, 라이프, 그 다음에 에셋이 나옵니다. 에셋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들어가지만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자기한테 물려왔던 부분들. 이게 이제 흐려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그 오해되기 시작해서 프로퍼티가 그 유물적인 관계, 유물론적인 컨셉으로 바뀐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우리 동양에 와서는 재산이나 재자가 유물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조개 배자 옆에 조개를 잡은 손을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더 문제가 된 것은 존 스튜어트 밀서부터 사실 자유 개념 속에 저희가 빠져버립니다. 그 프로퍼티의 기본 정신이 빠져버리고 그 자유라는 속에 그 소유권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 스튜어트 밀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위험시하게 됐는데, 우리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변했고 우리 쪽에서도 그거 변하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걱정인데, 우리 자유기업원에서 사실 그걸 지켜주는 이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로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사실 지금 아까 강연 속에서 나오지만 물론 시장만으로 그 경제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도 뛰어드는 부분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만, 결국 문제는 자유가 어디에 있냐면 개인한테 있고, 개인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고, 이것은 여기 속에서 이러한 재산관 속에서 그 개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현대 문명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확실히 자각되지 않는 한 자유란 말을 뺏기기 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자유기업원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실 벤치마크를 하고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자유 문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 철학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들이 불안하게 보이고 해서 이번에 그 20대 대선을 한번 좀 지켜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주의를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차세대 미래연구원에서 작년에 3번, 올해 한 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지 않아서 대개 다른 그 단체들과 그 연합을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교체 열망은 정권 유지 열망보다 최소 23.2%에서 최대 28.2%까지 높았습니다.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곧 대학 때 생각했던 거, 정권 못 잡았을 때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 결과에 국민의 평가가 이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냐? 이들은 결국은 저강도 혁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더 크게 보면 팔질 체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팔질 체제 이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시면 신민주주의자들이 민주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결국 세력 확장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서 이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들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이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잘 알듯이 선동과 선전에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게 큰 국민의 지지도가 차이가 나도 그렇게 아슬아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고 겨우 지지 않은 것이고 저들은 져도 진 게 아니고 겨우 이기지 못한 정도 수준에서 이게 막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진영사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영사회도 좌파가 오히려 더 세력 기반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48년도 이후에 이렇게 좌파가 큰 이 진영으로 갈려서 이렇게 크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최초로 맞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전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진영사회가 완성이 돼서 내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들은 이 진영사회를 뭘 뚫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선 지금 시대 정신은 한국에서 상식의 힘을 갖고 공정의 힘을 갖고 이것을 돌파해가지고 우리들이 정권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타이틀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로 이걸 돌파할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불안한 것은 지금 이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레토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레토릭이 이명박 정권처럼 만약 실로 중도 확장을 위해서 중도를 잡는다고 하면서 실용주의로 나가면서 저들의 숙주노릇을 만약 다시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유기업원이 이 부분에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겠지만 이 진영 싸움이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커지고 저는 시민사회 그럽니다. 우리 광화문 다시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거대한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찬탁반탁으로 부딪혀서 싸웠었던 남대문 광장처럼 아마 광화문이 앞으로 변하지 않겠냐. 이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 자유기업원과 우리 자유주의의 싱크탱커들이 용기를 갖고 그런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좀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가 용기를 불러일으켜주고 30대, 40대들한테 제대로 좀 생각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40대들이 지금 좌파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제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5년 뒤는 더더구나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세대 미래연구원에서는 그 정치 과제, 모든 발상의 과제를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할 것이냐, 5년 후 어떻게 잡을 것이냐로 바꿨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많은 우리 자유주의의 투사들과 사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은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유기업원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몽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온 독립된 기관입니다. 앞으로 그 역할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후의 문제가 아니고 50년 후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당장 5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보수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러한 과제를 언급해 보면 첫 번째는 자유와 자율성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와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그 원래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도 원래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그냥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정권 교체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계기가 이자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그 자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와 자율성의 확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강한 국가의 역사와 중앙 집권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경험보다는, 자치의 경험보다는 강한 국가와 강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익숙해 온 역사였고, 거기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의 탈피가 자유와 자율성의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면에서 약한 국가, 제한된 정부,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철폐가 우리 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보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의 정신입니다. 앞서 김주성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50대 50으로 나눠진 사회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5년 후에도 과연 이번 결과 같은 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어느 쪽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용의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점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이 뒷받침되어야 다양성의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이 보수의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를 향한 권력협업의 정치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고 여러 가지 지향점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선거에서 보듯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또 불과 0.73%포인트 24만 7,077표 차이이지만 100% 권력을 갖게 되는 독점의 정치가 불가피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부분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는 지금 당장의 선거 제도를 갖고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면에서 당장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초의회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약속은 했고 어정쩡한 상황인데 과연 이걸 실현해낼 수 있겠느냐를 보면 현재 국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의 기득권이 얼마나 안주하느냐, 아니면 개혁을 향한 일단 출발이라도 하느냐라고 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다 길게 보면 2년 후로 다가온 24년 총선거에서 과연 어떤 선거제도를 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제 경험과 추측으로는 2024년 한 2월쯤 돼서, 한 2월 말쯤 돼서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기득권의 담합인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새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0.73%포인트 차로 있는 대선에서 또 6월 1일 지방선거의 전망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따라서 2년 후에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치러진다거나 나온다거나 또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독점과 배제의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한 4가지 정도 이런 방안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입니다. 아마 청와대 벗어나는, 그것이 용산이든 광화문이든 청와대 벗어나기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치개혁의 계획과 실행, 그다음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만 갖고 권력 분점이나 협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향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되거나 또는 조정이 된다면
그 남는 권력 부분은 국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국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요새는 통이동에도 많이 그런 집회나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1년 365일 국회 앞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저는 국회 앞에 그 광장을 차라리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어차피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그걸 어찌되었든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곳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부정적이시겠지만 그렇다고 국회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가 그 권한과 기능을 회복하고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그런 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다.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총리와 내각의 기능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책임 장관, 책임 총리를 언급하셨지만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 대통령이 권력 띄워준다고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부터 책임 총리 하십시오. 오늘부터 책임 장관 하십시오 한다고 책임 장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치적인 권력의 정치 권력의 원천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국회의 신임으로부터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에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가 되겠지만 일단 국회의 총리 추천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총리가 나름의 정치적 영역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정치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이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도 기업가적 모험 정신이 중요하듯이 이 정치의 그 리더십도 나름대로 어떤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또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 설계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와 창의성의 존중 그리고 다양성의 확산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자유기업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앞으로 25년, 50년 후에 자유기업원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런 곳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